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80명, 이틀 연속 200명대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한 명이 접촉자 수백 명을 만든다면서 기하급수적 위험이란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이런 와중에도 방역 거부하고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발언과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YTN은 이번 주부터 방역 강화 차원에서 가능한 스튜디오 출연을 자제하고 화상 전화 연결을 통해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대담도 화상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전문가가 화상 전화 준비하고 계신데요. 차례로 불러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잘 예, 들립니다. 지금 불편함 없으시죠? 네, 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화상 전화 연결이라 지금은 좀 매끄럽지만 중간에 음질이 좀 고르지 않거나 혹시 전화 끊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황 관련한 질문들은 먼저 천은미 교수님께 앞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통상 휴일에 줄어든 검사 건수가 반영되는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수치가 좀 줄어든다. 방역 당국의 설명이 있긴 했는데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오늘 280명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 200명대가 나와서 주말 휴일 대비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이게 지난주부터 시행됐던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조금 있는 겁니까? 약간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14개 지금 전국에서 다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무증상 감염을 생각하면은 이 확진자 수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주말에 400명 가까이 나올 때 방역 당국이 정점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잠복기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같은 추이 교수님 보시기에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방역을 좀 더 강화하고 3단계 정도에 준하는 방역을 한다면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가 지나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5주 정도가 되면 확실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9월 초순에서 중순이 그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석을 대비하여 추석 때 이동 제한 같은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 제한도 필요하다. 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번복이 됐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만약 계속된다고 하면은 이동 제한 조치 같은 게 추석 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방역적 측면에서. 네, 만일에 확진자 수가 줄더라도 이 무증상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추석 때 대이동이 된다면은 다른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지금의 추세를 잘 확인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천 교수님,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확진자가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서 걱정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비율입니다. 지금 2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제 그렇다면 누구라도 걸리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걸렸는지 감염 경로를 아는 거하고 내가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거하고 방역 측면에서 위험성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많이 나죠.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는 곳이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대구에서는 우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쉬웠지만 지금은 우리가 생활하는 카페라든지 식당, 사무실, 교회, 지하철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특징적으로 고령자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어떤 기억력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고 또 현금을 사용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태고 또한 무증상 감염이 젊은 층뿐 아니라 고령층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질병 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40%가 무증상 감염인데 최근에 국내 감염 확산 속도를 보면 80% 이상의 무증상 감염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해외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금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곧바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당장 그 코로나19 치료와 가장 관련이 깊은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즉각적인 3단계 상향에 좀 그 무게를 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감염고리를 조기에 차단을 해야지만 우리가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단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기반은 우리가 다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일반 사무실에서 감염의 고리가 매우 확산이 되고 있고, 과거 초기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특히 가족 간 감염 사례를 보더라도 한두 명 감염이 아니라 전 가족을 감염시키거나 스타벅스라든지 기타 이런 사무실의 그 경우를 보더라도 감염의 확산이 매우 빠른 단계이기 때문에 예.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경제는 경제대로 조금 문제가 지속이 될 수 있고 감염의 확산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도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그러면 천은미 교수님도 지금 3단계, 만약에 이번 주 상황도 좋아지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이번 주에 확산 속도가 줄지 않는다면은 3단계 격상이 필요하고요. 또 예. 지금 2단계에서도 조금 더 격상을 해서 카페 같은 경우는 이용할 때 저는 포장 배달로 해서 가능한 한 접촉 감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세밀한 그런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조만간 3단계 인상으로 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천은미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자, 그러면 3단계가 되면은 사실상 이 조치들이 봉쇄에 준하는 조치들이 시행이 되는 거죠? 3단계 조치로 격상이 되면 예. 세상이 엄청 달라집니다. 일단 집합 모임에 있어서는 이제 1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스포츠 행사는 2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무관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경기를 할 수 없도록 경기가 중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공공다중시설은 뭐 운영이 중단이 되고요. 민간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이제 고위험 시설만 운영 중단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중위험 시설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운영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됩니다. 강제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많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2단계에서는 뭐 그 등교인을 축소하는 데 중점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원격 수업을 한다랄지 아니면 휴업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기 일단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늘 초, 중, 고등학교, 고3을 제외하고는 지금 사실상 그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예. 사실상 뭐 수업과 관련해서는 3단계로 격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육 부분에 한해서요. 예.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있어서 출근하는 이제 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경제하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공공기관은 강제성이고요.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권고를 준수하는 게 좋겠죠. 예. 자, 3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권고 사항이었던 것이 강제 조항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권고와 강제는 확연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강제는 위반을 하게 되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권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각 기관이나 뭐 민간이 됐건 공공기관이 됐건 방역 수칙을 당연히 지키도록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권고 사항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일상이 뭐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일단 방역적 측면에서만 볼 때는 당국에서 설명하는 3단계 기준, 지금 많은 부분이 충족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실제 시행을 앞두고 참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사실 뭐 3단계를 격상하는 것 자체는 특히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요.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모일 수가 없게 하고 또 필수인을 제외하고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면 굉장히 기업 활동인데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은 이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단계 격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부에서는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만약에 이 감염의 확산이 더 이루어지게 되면 경우 때는 3단계 격상하는 게 늦어졌을 때 결국 이제 의료 체계 붕괴되는 게 가장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시 천은미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감염학회가 지금 선제적 3단계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데는 자칫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까 하는 이런 우려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 중에 고령자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서 더더욱 그런데, 교수님 지금 병상 가동률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중증 환자에 대한 그 감염 병상이 한 20%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고요. 예. 대부분 80% 이상이 생활치료시설에 지금 있으신데 그것도 거의 60% 이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에 지금 많이 병상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병상도 얼마 없고요. 예. 지방 지자체에는 지금 중증 환자를 위한 감염 병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치료시설에서 지금 대부분이 있지만 그중에는 그곳에서 치료받다가 중증으로 가거나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병상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정부와 중환자의학회가 내놓은 병상 수가 파악한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69개 정도, 지금 학회에서는 5개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제 감염 병상으로 원래 돌렸던 병상을 예. 다시 일반 환자를 받았죠. 근데 그것을 또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환자를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의료진들이 생각하는 병상 수랑 정부에서 생각하는 병상 수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점도 우리 의료인들의 치료에 조금 많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이 중증 환자 치료하는데 공간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의료진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료진이 1월 말부터 많이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정부와 의료계가 정말 머리를 합하고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최선의 방책을 이끌어내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의료계 필요가 누적된 데다가 의사단체 지금 파업 예고까지 겹쳐서 공백 우려가 큰데 지금 대형 병원들 응급실 중환자 안 받고 좀 병상을 줄이는 추세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관련한 중환자도 문제지만 일반 중환자, 위급한 중환자들 문제도 좀 심각해 보여요. 네, 사실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초기에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여러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를 중환자를 위한 병상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우리 중환자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수술 환자도 지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정말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정말 너무 죄송하고 이러한 상황이 빨리 타개가 돼야지만 우리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정부도 책임지고 있고 의료계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꼭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예, 정부와 의료계 협상이 좀 하루빨리 잘 진척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누구보다 지금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 그런데 안 그래도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의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명 갑질 코로나 환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확진 판정 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극우 유튜버들은 병실에서 생방송을 이어나가는 행동도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익명의 간호사 인터뷰까지 그 실상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거 좀 별로입니다. 예, 이거 별로예요. 샐러드 파스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거 말고 없습니다. 다른 거. 제가 탕 강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탕. 네. 좀 얼큰하게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서 사상검증까지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뭐 혹시 문재인 만세! 뭐 이렇게 3번 외쳐줘야지만이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뭐 걱정이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선파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나라 잘 안 넘어가니까 우리는 이제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음압병동인데 왜 다인실이냐, 1인실을 달라, 왜 나를 가두냐, 옥상 어디냐, 창문 어디냐, 나 뛰어내릴 수 있다, 여기 감옥이냐. 이번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입원한 다음에 간호사들한테 내가 왜 입원을 해야 되냐면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 때 입원비가 공짜라고 생각해서 이게 모든 것이 공짜고 모든 물품을 다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파스를 달라시는 분들도 있고 영양제 달라는 분들도 있고 밥이 너무 맛이 없다고 반찬 바꿔 달라고 투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피나 담배, 과일, 삼계탕 등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참 얼큰한 탕 없냐 듣고 오셨는데 영양제, 파스까지 요구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반찬 투정하시는 분도 있고 담배까지 요구하는 이런 환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 천우미 교수님, 지금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상황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5분, 10분이 지나면 땀이 비 오듯이 합니다. 그리고 N95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호흡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료진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부 조금 의료진의 어떤 노고나 국민의 건강을 좀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안타깝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아주셔야 우리 의료진을 위해서 조금 격려도 되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여름에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방호복까지 입는 의료진들 정말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다수 국민들이 여기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병원에서 이렇게 의료진에게 도를 넘은 요구를 한다던가, 앞서 보신 것처럼 치료받는 병원에서 생방송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방역 수칙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방역 수치와 관련된 부분은요, 시설 관리자에게 그 위반에 대한 의무 책임을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진단이나 역학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어떤 위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뭐 시설에 입원을 해서 치료받는 중에 그렇게 갑질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유튜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굉장히 가짜 뉴스랄지 또 막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짜 뉴스 내용 자체가 마치 뭐 어떤 진단이랄지 아니면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사실 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뭐 진단검사 결과를 정부에서 조작을 한다랄지, 아니면 뭐 보건소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 가면 뭐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진단 검사를 못하게 한다랄지, 아니면 뭐 역학조사를 방해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감염법 예방법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추상적으로 유튜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특히 뭐 종교 지도자랄지 아니면 이번에 광화문 집회를 주최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진단에 응하지 말라라고 할지 여러 가지 뭐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뭐 교사랄지 방조랄지 아니면 이제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의 엄정한 집행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갑질 행위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든가 정부가 바이러스 테러를 한다라든가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뭐 표현의 자유를 감안해도 상식선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주장들이나 가짜 뉴스들, 이게 방역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은 법적으로 좀 처벌할 수 있고 이걸 좀 엄격하게 앞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미치는 영향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대 미치는 영향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예. 유튜버라는 특히 이제 극우 보수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 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보수 유튜버 이외에 극우 보수 유튜버죠. 그런 유튜버들의 말 이외에는 다 가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이번 광화문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이러스의 어떤 슈퍼 전파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서는 약간 법이 어떤 적용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 어떤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자, 변호사님. 전광훈 목사 네.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검찰이 지금 보석 취소 청구 소송을 한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당장 심리는 네. 불가능한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법원이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특히 재판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설사 재판부나 아니면 이제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이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방청객이랄지 이제 사건 관계인들이 사실은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법원도 한 2주 정도는 재판을 연기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향후 재판이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또 광화문 집회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적으로 물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진이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파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 아마 법원에서는 일단 정광훈 목사의 어떤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확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은 굉장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뭐 어느 때보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앞서 보신 뭐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거짓말 한 번이 방역에 큰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가 홍보 영상 하나를 제작해서 공개했는데요. 일단 보고 오시겠습니다. 구상권 2억. 그거 어떡할겨? 그러게 동선은 왜 숨겼어? 광주랑 제주도 갔던 거. 사람이란 게 왠지 움츠러들고 그러지. 치매 걸려서 기억 안 난다고 해버렸지. 아휴,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휴대폰 추적 다 되는데.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당한 거랑 구상권 2억 어떻게 할 거냐고. 시골 선산이라도 내놔야 하나. 땅이 그렇게 쉽게 팔려. 일단 보험 다 예약하고 우리 김서방 차라도 집을 내놓자. 네. 뭐 제목이 넉나간 가족인데요. 나이든 아버지가 불법 다단계 업체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후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구상권 2억 2천만 원이 청구된 이 상황을 설정을 한 건데요. 이게 그 주인공 성별만 바뀐 거고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거라면서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네. 이제 광주시가 이제 송파 60번 환자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 확진자를 상대로 해서 2억 2천만 원 정도의 구상권을 청구한 내용 사례를 가지고 이게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홍보 동영상이요. 근데 굉장히 되어 볼 때는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아마 그 동영상을 본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 당시에 송파 60번 환자가 50대 여성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방문 판매 시설을 방문했고 제주도 방문하고 또 광주까지 방문했는데 자기가 방문했던 이 동선을 다 거짓말했어요. 숨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임했던 사람들에게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 내용은
광주시에서 이제 구상권을 2억 2천 정도를 청구했는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2억이라는 큰 돈을 사실 손해배상으로 물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집을 팔아서 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가족들끼리 어떤 그런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결과적으로 감염에 어떤 자기 자신이 감염이 되고 그 동서를 숨겼을 때는 자기 그리고 외부 사람 그리고 가족까지 파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그런 예. 동영상이라고 봅니다. 예. 자, 천우미 교수님. 지금 뭐 동선 거짓말 사례뿐 아니라 지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익명 코로나 검사를 광복절 집회 전체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런 익명 검사 효과 방역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꺼리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예. 신원을 꺼리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신분이 그런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응책인데 자, 어제부터 13개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천우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보건용 마스크를 밀착해서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게 숨이 가쁠 만큼 굉장히 답답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이럴 때 착용법 준수해서 좀 일회용 마스크 써도 되는 겁니까? 네, KF94 같은 경우는 예방률은 좋지만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 유소아인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이라도 KF80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상생활에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비말 차단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코부터 턱까지 잘 밀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비말 차단 마스크도 잘 착용을 하시면 차단율이 60에서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거의 감염의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밀착해서 쓰는 이 사용법이 더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코에 보면 이렇게 철사로 지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지대를 잘 코에 밀착해주고 턱까지 잘 감싸서 최대한 밀착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벗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 같은 데 가셔서도 가능하면 그냥 포장으로 음료를 가지고 나오시고요. 식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 포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라든지 장기가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KF8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예방률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마스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반 망사 위에 천 덮은 패션 마스크도 지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방역적 효과가 뭐 있습니까?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나가면 다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 마스크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일부에서는 분명히 감염이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회용 차단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일회용 마스크를 코에 밀착해서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광산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13개 지자체에서 마스크 사용 의무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위반하면 과태료 무는 거죠? 일단 행정명령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요. 예. 별도의 어떤 행정명령에 대한 해제 조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실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전에는 권고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행정명령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제3자에게 만약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서울시 홍보 동영상처럼 방역비를 구상권을 또 청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니라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 시행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까지 계도를 하고요. 10월 13일부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계도 기간을 거쳐서 과태료.
그러나 방역에 심각한 그 방해를 초래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천은미 교수님, 마스크 사용 잘 하려면 손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점, 이 방역당국 굉장히 함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보도를 보니까 손세정제가 폐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손세정제 사용할 때 좀 주의점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19에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에 소독하던 그 성분과 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인체에 유해하다,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또 손세정제 같은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분에 의해서 세포막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런 우리 손세정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뿌리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닦아내는 방법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고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분사를 하게 되면 호흡기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닦는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닦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뿌리는 방법은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마트나 공공시설 다녀와서 차 안에서 이렇게 뿌리는 손세정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차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차 안에 공기에 떠다니기 때문에 분명히 흡입을 할 수 있고, 그 흡입이 되는 그런 살균제 성분 자체가 인체의 세포막 손상을 일으켜서 결국은 나중에 아주 심각한 후유증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